네, 국내와 해외 이슈 함께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호석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긴장하셨나 보네요. 초반부터 네.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말이 네. 꼬였는데 머리를 새롭게 단장을 하셨네요. 또. 네, 그것까지 알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새벽 방송을 위해서 단장까지 하신 건가요? 그것 오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해주신 걸로 저희는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사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CPI inflation cools to 3%. 이번에 CPI 3%까지도 내려갔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이 최저치라고 하면 지난해 9%대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간 건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베이비 스텝을 마지막으로 페드의 긴축 종료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네. 키박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CPI 상승률이 4%를 밑돈 거는 2021년 4월 이후 처음이고요. 발표가 되자마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바로 성명을 냈는데 좋은 일자리와 낮은 비용 이것이 바로 바이드노믹스다라고 스스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이번 CPI 발표가 드디어 페드의 긴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외신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페드가 면밀히 주시해온 근원 CPI 감속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페드의 희소식이에요 라고 보도를 했는데 특히 여기서 핵심이 월가에서 줄곧 5%를 웃돌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를 부추겨왔던 근원 CPI가 드디어 4%대로 꺾였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CPI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도 살짝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정말 잘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CPI의 숫자도 숫자지만 CPI 숫자를 보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1년 내내 공부를 하셨잖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CPI가 있고요.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이 코어 CPI라는 것은 식품과 에너지 같이 너무 예상하기 힘들고 변동성도 큰 애들 빼고 진짜 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물가를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봐야 되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코어 CPI 중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YOI라는 개념이 있고 MO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YOI라는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이맘때쯤이면 언제죠? 작년 6월, 7월 이때쯤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한다고 그래가지고 유가가 한참 높았을 때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3%라는 이야기고요. MOM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지난달보다 물가가 얼마나 높았는지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봤어야 됐다라는 것은 MOM이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번 달, 지난달보다 더 높아지는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또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걸 MOM이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모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코어 CPI의 MOM이 0.2%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다. 이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실망하시는 분들은 7월달 FOMC 때도 금리 인상 안 해주면 안 돼?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대신에 9월이나 11월 넘어서 이제 그 이후로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것은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CPI 발표 전에 JP모건이 여러 예측한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한 걸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6월 CPI 상승률이 3%를 기록할 경우에는 페드가 이달에는 베이비 스텝 이후에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지금 연준의 행보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달러인데 네. 이제 달러가 말 그대로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더해졌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시황을 볼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달러가 약세다.
그런 톤인지 어느 정도의 톤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저는 이제 달러 폭락이다. 그러니까 폭락입니다. 폭락.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달러가 폭락할 정도로 시장이 반응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달러 약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종료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지금 2%나 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 다 돈 싸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도 야 이거 이런 상황이면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요.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데 외국인이 뭐하러 나가겠어요? 그렇죠. 안 나가는 거죠. 이런 우려들이 완화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달러도 중요했는데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등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상황도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도 뭐 여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창용 총재님께서 어제 숫자를 보시면서 그럼 자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음 놓고 푹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핫했던 CPI 관련된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그림 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기사에 같이 있었던 그림인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그림에서? 이거 뭔가 눈치를 이렇게. 맞습니다. 다소 눈치를 보는 입장인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저희가 외신으로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BOE biggest risk lurks in the US. 영국은행, 영국 금융 안전성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미국에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킥박스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란은행의 최신 금융 안전성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은 영국 대출기관이 양호한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흥미롭고도 불안한 내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2020년에 국채 시장을 거의 폭파시킨 후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헤지펀드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영국 중앙은행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시장 기반 금융 MBF 시스템에는 여전히 취약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금리의 폭이고요. MBF 시스템에 취약점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달 동안 레버리지 헤지펀드는 미국의 국채 선물의 대규모 포지션을 구축을 했었는데 시장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채권이나 수업의 상대적인 포지션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의 디레버리징은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콕 하고 꼬집어줬는데요. 일단 이 MBF라는 개념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 개념부터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주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롱과 숏의 이제 대결 구도라고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숏이 힘이 셌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ADP 고용지표가 49만 명이 나왔어. 금리 올라야지. 주가 빠지고. 이렇게 숏에 이제 힘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반대죠. 그래서 물가도 낮아졌고 이제 금리 뭐하러 더 올리니? 그러면서 금리 안정되고 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숏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금융위기 올 수도 있잖아. 야,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 있다고 하고 영국도 지금 물가는 아직도 7%대고 이거 영국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숏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무기인 셈입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그러니까 영란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지.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영국이나 한국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보여줬던 취약성을 감안한다면은 영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CPI만큼이나 저는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길 기다렸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가정입니다. 실업률이 8.5%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17%까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30%가 폭락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영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이 눈치를 보는 네.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MBF라는 건데, 야, 이 MBF 뭐 너무 어려운 용어여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앵커님 그 돈을 빌릴 때 크게 두 가지에서 빌릴 수 있거든요.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신용도 네. 떨어지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제2금융권이나 네. 아니면은 그냥 사금융이죠. 그쵸.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MBF는 딱 사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BF에 대응되는 단어가 은행의 대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고 이런 거래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래는 은행 간의 거래예요. 은행하고의 거래. 그리고 이 은행하고 거래하지 않고 나머지에서 거래하는 거를 비은행권에서 대출하는 것이라 비은행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어디가 문제가 됐나요? 은행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 시티은행이 망하고 뭐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런 것은 다 은행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은행은 철저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30%나 폭락해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MBF, 비은행권 금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은행에서는 은행이 야, 이 사람 대출해줘도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보고 안 되겠다, 해주지 마. 그러면 그렇게 은행이 관리, 감독을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면 이쪽 시장에서는요. 내가 돈 빌린 사람이 빨리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MBF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란은행에서는 물론 은행권은 아주 안전하지만 비은행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애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BOE가 걱정하는 포인트가 있었던데 그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숏이 2019년 이후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였는데 다시 말해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 좀 머리 아플 것 같네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느냐예요. 네.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된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금리가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를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자,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에 베팅했다라는 네. 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더 올라가겠다. 아이고 무섭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안 올라가면 얘네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라고 다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헤지펀드들이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베팅했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CPI를 보셨겠지만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은 다시 반대의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좀 중요했던 포인트는 앞서도 제가 달러가 강세가 아니고 달러가 약세가 된 것이 영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좋았다라고 그쵸.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미국이 나를 힘들게만 안 하면 금융위기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달러라고 볼 수 있는데 달러가 어제 그렇게 폭락해버렸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카드죠. 숏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카드, 쇼핑했던 사람들에서 마지막 카드가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건드리지 마라는 외침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CPI 이야기도 했고 BOE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보시기에 미국 시장을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미칠 만한 지표들이나 중요했던 이슈들이 따로 더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를 올릴까봐 걱정했는데 이거는 좀 한풀 낮아졌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그러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이 걱정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괜찮고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도 경기 침체도 없고 물가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도 아닌 골디락스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에코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갑자기 나 잘했지? 네. 이런 표정. 이제 파월도 아마 이제 다음 FOMC 회의 때 나 잘하지 않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 브레이너드 이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연준에서 파월 다음으로 부의장을 하시다가 바이든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제 자문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냥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둔다고 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건가?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던데 왜 안 오는 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개인들에게 정말로 배가 터질 때까지 돈을 밀어 넣어준 거. 그냥 돈을 부어준 거. 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팔을 비틀어서라도 미국으로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한 거.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이든오믹스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좋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제 나온 이야기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블랙아웃 기간을 앞서서 연준들의 정말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브레이너드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하나 더 있었을까요? 주목할 만한 이야기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없었으면 이 외에도 뭐 잠깐 이야기해 주실 이슈가 있었다면 네. 살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물가가 이제 YOY가 있고 MOM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YOY는 전년 동월 대비니까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 달이 물가가 제일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낮지. 그럼 지금부터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3%인데 목표는 2%잖아. 아직 멀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냥 거의 낙제점 수준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점수로 따지면 한 90점 정도 온 거 아닌가. 물론 이제 100점까지 맞아야지 뭐 좋은 대학을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번 주에 나왔던 중국의 대단히 큰 호재가 있었죠. 물가 측면에서는. 네. 뭐냐면은 중국의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5.4%를 기록했거든요. 이건 또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CPI가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시장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줬고요. 그러면서 금리 그리고 달러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함께 들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